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이서는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보내지 못한 지원서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충남 공주의 한 우체국에서 3년째 비정규직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고 이은정 씨가 집에서 잠을 자다 돌연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 고 이은정 씨는 수개월째 경무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매일 2-3시간씩 추가 근무는 물론이거니와 우편물을 집에까지 가져와서 분류 작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집에 돌아와 가족들한테 피곤하니까 좀 자야겠다는 말을 남긴 채 다음날 아침 자신의 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 집배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과로로 인한 사망 사고도 계속 있어 왔고요. 글쎄요, 이런 사고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것,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 이은정 씨 동료가 KBS 취재진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평소 우체국 측에서 주 52시간 때문에 시간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냥 퇴근한 걸로 하고 일을 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퇴근 시간이 5시인데 거의 7시나 7시 반까지 일을 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진 고 이은정 씨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비정규직 집배원들도 추가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고 이은정 씨는 휴일에도 직장 상사의 사적인 일에 동원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예. 골프채를 가져와라, 자신의 반려견 변을 치우고 사료를 줘라, 이런 일들부터 이삿짐 나르는 일까지 했다라고 고인의 유가족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상사의 갑질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에서는 많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집배원들의 과중한 노동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국회 연설에서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후 현실에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이번 달만 해도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사이에 3명의 집배원이 심정지와 백혈병 등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4월에도요 2명의 집배원이 심장마비와 뇌출혈로 숨졌다고 합니다. 예.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총 25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주된 사망 원인이 뇌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니까 이들의 과중한 업무 강도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1년에 25명이면 한 달에 평균 2명 이상 집배원이 목숨을 잃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정사원부는 얼마 전 올해 경영 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적자 원인을 정부가 집배원들과 택배원들의 정규직 전환, 즉 이들을 무리하게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발생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 운운하면서 진짜 돈 훨씬 많이 받고 또 고용이 보장된 사람들이 자신들 것은 절대 건드릴 수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더 벌고 덜 벌고의 문제가 아니 듯합니다. 사람 목숨과 관련 있는 일이니까요. 예. 사람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또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 이은정 씨가 보내지 못한 정규직 지원서가 부디 저 세상에서는 잘 접수되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집중 인터뷰 시간에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과 함께 이 집배원들의 현재의 노동 환경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좋았던 나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지난 금요일 대전에서 대규모 문재인 정권 규탄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희 5시엔 대선한 방송 때 출연했던 정용기 의원도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급하게 나가기도 했었죠. 예. 이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그 좋았던 나라를 2년 만에 폭망시켰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예. 그 좋았던 나라 과거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가치를 담고 보느냐에 따라서 뭐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 없는 비판 혹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비판은 좀 우리가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예. 그 이번에 대전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부를 비판했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 민생 파탄, 국민 심판, 경제 폭망, 독재 타도, 헌법 수호, 국회 폐쇄, 좌파 독재, 민주 파괴, 뭐 주로 이런 구호나 푯말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말들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든 안 하든 그 여부를 떠나서 과연 2년 전 대한민국을 그 좋던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2년 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이 국정농단으로 온 사회가 시끄러웠던 네, 그렇습니다. 그때였지요. 많은 시민들이 또 촛불 들고 밖으로 나갔던 그 시절인데요. 네네. 그때가 좋았다라는 건 그때가 그립다라는 얘기인가요? 뭐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현재입니다. 그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과연 그 2년 전 대한민국,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정농단 아니면 뭐 권력 남용, 무리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과연 좋았던 나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설사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비판하는 세력이 과거 정부에 책임을 졌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뭐 독재 타도, 헌법 수호, 경제 폭망, 민주 파괴 등 이토록 자극적인 말들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습니다. 예. 이날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을 비판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몇 가지 좀 팩트 체크 해볼 필요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황교안 대표가 했던 발언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서 정년을 70세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미국, 유럽은 다 일자리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다. 뭐 했는가 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제가 오늘 직접 OECD 자료를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실업률은 OECD 가입국 평균이 5.2%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보다 낮은 4%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미국이 3.9%, 영국 3.9%니까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낮은 2.4%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이 수치는 체코의 2.1% 다음으로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 수준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전체 35개 가입국 중 11위 수준이었으니까 예. 이걸 과연 폭망이라고 해야 될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황 대표가 언급한 다수의 유럽 국가들, 뭐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 우리에 비해서 순위가 많이 뒤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황 대표가 언급했던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서 정년을 70세로 늘리려 한다는 주장 역시 일본은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고 또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정년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분석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합니다. 예. 어떤 정부든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다 뭐 좋은 정책일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정책을 비판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비판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생산적인 비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의 집권 여당이나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도 국민들 각자 입장에서 비판받을 지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시절 2년 전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그 시절을 정말로 좋았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국민들에게 좋았던 나라가 아닌 자신들에게만 좋았던 나라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죠. 제1야당, 제1야당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발 제1야당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남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축하드립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네, KBS 5시인 대사남이 어제 대전 충남 민원연으로부터 상을 받으셨죠. 2019 올해 민주 언론상 특별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한 상을
계속해서 받아서요. 네. 예,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네. 예,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그 마지막 첫 단추라고 정해봤습니다. 역설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지역 연고 프로축구 구단인 대전 시티즌이 고종수 감독을 경질했다고 합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단이 고종수 감독에게 경질을 통보했고, 고 감독이 자발적으로 팀을 좀 떠나주길 바랐지만은 그렇지 않아서 구단 대표이사인 최용구 사장이 어제부로 지휘봉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이 고종수 감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고종수 감독은 팀을 떠나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종수 감독은 총 2차례 대전 시티즌과 인연이 있었는데요. 그 2007년에서 8년 사이에 그 대전 시티즌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불미스럽게 팀을 떠났었고요. 그러다가 2017년 12월 그 감독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결국 또 이제 불미스럽게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구단의 고종수 감독 경질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 하나는 성적 부진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인데요. 예. 그 올해 리그를 시작하면서 2연승을 달리는 등 그 초반 3경기에서 무패로 순항하는 듯 했으나 그 이후 3경기에서 1무 2패로 부진, 그런 다음에 부천 FC 1995를 이기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듯 했지만 이어진 5경기에서 1무 4패로 팀 성적이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예. 그 여기에 대전 시티즌 신임 최용규 그 사장의 그 구단 개혁에 맞서 뭐 일종의 힘겨루기 성격으로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감독이 구단 사장과 힘겨루기를 했다고요? 네, 뭐 일부에서는 그런 의혹을 좀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실제 경기당 실점률이 0점대인 그 주전 골키퍼 대신 실점률이 2점대인 그 백업 골키퍼를 연달아 기용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돌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 부진보다는 그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그 부정 의혹이 아무래도 감독직 경질의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었지만은 현재 수사의 방향이 이 고종수 감독을 넘어 그 특정 선수를 눈여겨봐달라는 전화를 한 대전광역시의 김종천 의장에게로 향해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종천 의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예. 그 경찰은 김종천 의장이 선수 선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김종천 의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방송에서도 한번 다뤄봤습니다만 이 대전시의회 의장이 시민구단인 축구단의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서 특정 선수를 눈여겨봐달라. 물론 뭐 이거는 뭐 선의에 의한 추천이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지위상 그게 추천이었겠느냐. 어쨌든 그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은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 경찰은 그 김종천 의장의 수행비서를 불러서 그 김종천 의장이 채용을 청탁했는지에 대한 그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전 시티즌은 과거부터 구단주인 그 역대 대전시장의 코드 인사로 인해서 그 감독이 제대로 날개도 펴보지 못하고 성적 부진이라는 이유로 날개를 접은 경우가 잦았었습니다. 2011년 7월 왕선재 감독이 경질된 뒤 그 올해까지 총 9명의 감독과 감독 대행이 그 평균 재임 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메비우스의 대전 시티즌이란 오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일원화 중 얼마 전 대전 시티즌을 정상화시키겠다며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 자신의 대학교 같은 과 선배이자 언론인 출신인 최영규 사장을 임명했었는데요. 그 최 사장이 비록 스포츠 전문가 출신도 아니고 또 이제 전문 경영인 출신도 아니지만 그래서 좀 다소 엉성해 보이는 첫 단추를 다시 끼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 그 이 첫 단추를 끼웠으니까 그 대전 시티즌이 그 메비우스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기를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이번 첫 단추가 제발 마지막이길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그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한반도의 화약고가 어디입니까? 그 스티로폼 원료 등을 생산하는 충남 서산 그 하나 토탈 대산 공장에서 지난 17일, 18일 이틀 연속 그 유증기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예. 근데 이제 사고 원인이 공장 쪽의 과실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장 측이 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물질을 그 고온 탱크에 보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물질이 이제 실온 이상에서 열을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난 것이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예, 이 화학 물질이라는 것은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실온에 보관해야 될 것을 고온에 보관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윤영인 하나토탈 공장장이 한 말인데요. 그 이번에 사고가 난 탱크 내부 온도를 평소 50도에서 60도로 관리해 왔지만 17일 정오께 탱크 온도가 갑자기 이제 100도씨를 넘어섰고 그래서 이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탱크 안에 소화 약제를 주입했다가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유증기가 유출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바꿔서 설명해 보면요. 펄펄 끓는 기름의 온도를 낮추겠다는 그 의도로 찬물을 부은 격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하나토탈 노조에서는 그 평균 10도 이하로 관리해야 되는 스티레모 노멀을 이제 고온 탱크로 직접 보내면서 탱크 내부 온도가 올라 폭발성 유출이 일어났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인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환경부 관계자는 스티레모노머는 그 일반 화학 물질이라 평소에 이제 우리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그 한화에서 받은 자료만을 토대로 운영 사항 등을 파악한 상태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료만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이 환경부의 대응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사고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현장 노동자들이나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일 텐데요. 이번 사고로 현재 어지럼증, 구토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서산 지역 주민은 어제까지 6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한 언론에서는 이번 사고가 마치 노조의 파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이게 또 물타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보도를 한 기자는 리포트 마지막에 특히 이번 하나토탈의 유증기 유출 사고는 정기 보수 기간에 노조의 파업이 겹친 시기에 발생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따져봐야 될 대목입니다. 뭐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즉 듣기에 따라서는 노조가 파업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노조 파업 때문에 이런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철저하게 관리가 됐었다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예. 얘기가 들리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좀 기업이 더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 나면 또 이제 아나운서께서도 오프닝에 말씀하셨지만은 사과문 올리면서 재발 방지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하나토탈은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지역 주민, 협력 업체와 주변 공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전문 기관으로부터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무죄의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사고가 그동안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작년과 올해만 해도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인해서 각각 5명과 3명, 총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었고요. 2015년엔 한화 케미칼 울산 공장 폭발 사고 때 노동자 6명이 사망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 측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제 정부가 좀 정말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6명이 사망한 2015년 하나케미컬 사고에 대해서는 벌금이 1,500만 원이었었습니다. 예. 작년 한화 대전공장 산업안전특별감독에서는 총 486건의 법 위반이 이제 적발됐는데요. 그때 이제 과태료가 2억 6천만 원, 시정명령이 217건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건당 약 53만 4천 원꼴의 과태료가 매겨진 셈입니다. 우리 지역이 무슨 한반도의 화약고도 아니고 폭발 사고에 청산가스에 또 유증 유출까지 정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세남 수요일 순서와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모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나운서께서 혹시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우고 계신지요? 예, 고양이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데요. 예. 그 3대 하천 그 산책로에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을 데리고 나서 산책하는 장면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 물림 등 그 다양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얼마 전 경북 경산에서 반려견이 길 가던 4살 어린이를 물어서 그 견주가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고도 하고요. 부산에서는 목줄 없이 길에 나와 자전거 전용 도로로 뛰어든 대형 반려견을 보고 행리 놀라서 이제 넘어져 다쳤는데 그 오른쪽 무릎 관절 부위 인대가 찢어져 무릎 장애 판정을 받고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우리 지역인 대전 충남 지역의 그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도 633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요즘 펫티켓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에티켓하고 이 펫하고의 합성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해야 되고 또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거를 지키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흔히 그런 말 있죠. 뭐 우리 애는 안 물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견주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반려견이 가족처럼 예쁠 수 있겠지만 크기에 상관없이 이제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패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토록 애지중지 주인의 사랑을 받던 반려견 중 상당수가 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새로 등록된 반려동물 개체수가 10만 5천여 마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버려진 동물이 10만 2,600여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즉 등록되는 개체수와 버려지는 개체수가 거의 비슷한 셈입니다. 예. 키울 때는 뭐 가족이라고 하고 버릴 때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매정하게 네, 맞습니다. 예, 버리잖아요. 참 이게 상황이 정말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수치를 보면은 상당수의 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좀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5시엔 대세남 단골 손님이기도 한 그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냈는데 그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의 수변공원에서 버려진 반려동물을 발견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어허. 그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을 보면은 2018년 한 해 공주에서만 버려진 유기동물이 무려 446마리였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은 약 70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공주에서만 하루에 2마리꼴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공주는 좀 약과라고 하고요. 대전 현충원처럼 인적이 드문 곳은 하루에 20마리 정도의 반려동물이 예.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반려동물들은 지역 내에서 어떻게 그 이후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버려진 동물이 이제 주인에게 되돌아갈 확률은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고에 의해서 구조된 동물들은 일단은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옮겨지게 되는데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일단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안 되면은 그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구조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구조되지 않고 야생에서 생활을 해가지고 야생화되는 동물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 얼마 전 경기도 의정부시 한 음식점에선 관상용 공작새와 금개 20마리 정도가 야생화된 그 고양이와 개에 의해서 물어 뜯겨 죽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충북 옥천의 한 농장에서도 대형견이 침입해가지고 닭과 토끼 40마리 정도를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경기도 김포의 한 축산농가에서는 들개 6마리가 젖소 1마리를 또 물어 죽이는 그런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유기견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의 그릇된 욕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동물권 이야기 참 많이들 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무슨 동물까지 챙기냐 뭐 이런 얘기부터 개 식용 찬반 문제, 뭐 가축 도살에 따른 윤리 뭐 정말 많은 논쟁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논쟁들은 그 인간이 지구에서 동물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그들을 또 이제 식량으로서 잡아 먹어야 하는 이런 구조 안에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해서 키우기로 한 반려동물 이야기는 좀 다르겠죠. 부디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내가 이들과 함께 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스스로 먼저 좀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물이지만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생명체에 대한 존중은 인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안전제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여름철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뉴스가 있죠.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 이야기인데요. 예, 충남 서해안 지역 해수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이 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부터 그 서해안 6개 지역 30개 지점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 검사를 했는데요. 비브리오 피쿠스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름철 서해안 지역에서 수온 18도에서 20도 이상이 되고 염도가 25% 정도일 때 주로 발생하는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제3군 법정 감염병입니다. 치사율이 무려 50%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간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40세 이상의 남성에게 더욱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 약 20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면 복통,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발열이 시작한 지 36시간 정도 지나면 다리 쪽부터 이제 피부 병변,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 붉은 물집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피부가 괴사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죽어 썩는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증세들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증세가 이제 있는 환자들은 일단은 이제 피 검사와 대변 검사 또는 피부 물집을 직접 검사하는 비브리오균을 분리해서 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예.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치료는 항생제를 이용한 그 약물 치료가 있고 또 심해져서 피부에 생긴 붉은 물집이 이제 괴사하면은 이걸 잘라내는 수술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서운 점은 아까 이제 제가 피부 괴사가 보통 다리 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괴사가 일어난 다리나 팔을 절단해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절단 치료 그 수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예방이 최선책이다, 두말할 필요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얘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요? 이게 매년 신고 건수가 100건 미만이기 때문에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고 이제 방심하기 쉬운데 정말로 조심하셔야 될 질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질병은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즉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간이 안 좋으시거나 평소 술을 많이 드시는 분,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같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절대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은 여름 지나서 드시고요. 그래도 드셔야 한다면은 이 기간만큼은 반드시 85도 이상의 온도에서 익혀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상처를 통해서 균이 이제 몸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바닷물에 들어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병은 아니죠, 비브리오 폐혈증이? 네, 그렇습니다. 전염병은 아닙니다. 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사람 간에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나 접촉자를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이 비브리오 폐혈증을 조심하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예. 그 뉴스 내용이 좀 이제 의학 용어이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짧게 이제 단신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그 키워드 뉴스 브리핑에서 청취자분들께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 비브리오 폐혈증을 다뤄봤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샌데세나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그 홍도야 울지 마라로 정해봤습니다. 유행가 제목입니까? 네. 그 지난 30년간 그 대전의 동서를 이어주었던 홍도육교가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그 상습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지난 2017년에 지화 공사를 위해 철거됐었죠. 예. 그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계획은 올 연말에 개통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이 3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올 연말 개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개통 예정인데 공정이 31%라면 아주 미흡한 수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시민들은 계속해서 불편을 더욱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현재 68% 정도 공정이 끝났어야 됐다고 하는데요. 예. 31%면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 완공이 많이 늦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사가 더딘 이유는 그 공사 구간 내 일부 건물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공사 현장 인근의 그 4곳 건물주들이 보상 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그 토지 수용을 거부하면서 각종 소송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1년 가까이나 허비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핵심 시설인 지하차도 배수시설 예정지의 보상까지 늦어지면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예. 이 토지 보상 같은 문제는 이 공사 시작 전에 미리 다 완결 짓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공사 과정에도 이게 토지 보상 문제가 이렇게 걸림돌이 되나요? 네, 그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예. 대전시는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짓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측은 더 이상 공사를 지체시킬 수 없다면서 그 행정 절차를 거쳐 이곳을 강제 수용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철거 시기도 몇 차례 늦춘 바가 있었었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공사를 처음 계획할 때부터 관련 토지주들이나 아니면 건물주들과의 협상을 통해 보상 문제를 매듭지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 소송에 또 이제 강제 집행 계획까지 하고 있으니 예. 대전시의 미숙한 행정이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닌가 같아서 참 답답해 보입니다. 예. 이 전형적인 행정적 낭비다 이런 비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사 기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전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겠죠? 이제 그만큼 시민들의 열세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테고, 예. 그리고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도 계속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공사 현장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공사 완료 시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까? 네,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공정을 비춰본다면은 1년 정도는 더 걸려 내년 말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행정의 신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부메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대전, 세종, 충남 가계부채가 65조 원을 넘어가면서 이자 부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가 발표한 2019년 3월 중 대전, 세종, 충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따르면 대전, 세종, 충남 가계대출 잔액은 65조 28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네. 이게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 소득은 작년보다 3.6% 증가한 데 반해 이자 비용은 24.1%나 늘었다고 합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증가율 역시 소득은 1.8% 증가한 데 반해 이자 비용은 22%나 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즉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계 대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조 8,55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전의 현황만 살펴보면 총 가계부채는 16조 1,047억 원으로 전년보다 5.5% 올랐는데 이중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이제 10조 7,323억 원으로 4.3% 상승했다고 합니다. 예. 즉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의 약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가계대출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참 우려스러운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좀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커졌다라는 것은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부채, 그러니까 이제 빚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부채는 오히려 회계에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현선 아나운서께서 이제 KBS에서 명퇴를 하신 뒤에 예. 1억 원에 빌려 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잘 돼서 1년에 1억씩 번다고 한다면은 처음 진 1억 원이라는 빚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퇴사를 했는데
1억을 빌릴 수가 있을까요? 네. 하지만 이런 생산을 유발하기 위한 빚이 아니라 그 소비를 위한 빚, 다시 말해 먹고 살기에는 가진 돈이 너무 부족해서 지게 되는 빚은 좋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바꿔 말하면 또 이제 회사가 신규 사업을 위해 대출받는 것과 그 직원들 임금 주기 위해 대출받는 것은 엄연히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특성상 무언가를 투자하기 위해 빚을 내는 것보다는 당장 살 집을 구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아니면은 생활비에 보태거나 뭔가를 구매하기 위해 빚을 지는 경우가 예. 더 많기 때문에 이게 경제의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투자를 위한 이런 부채가 아니고 지금 당장 뭐 살아갈 생활비라든지 학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밖에 없는 꼭 필요한 돈에 쓸 수밖에 없는 돈을 대출해서 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악순환인 셈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금리 인상 요인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럴진데 대전엔 앞으로 상당수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나 뭐 상가 조성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건설사들이 자기 돈 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 빌린 뒤에 짓고 거기에 마진 붙여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사람들은 또 그거를 은행빚 내서 사고 또 거기에 마진 붙여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공급이 넘치다 보면 결국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게다가 이제 이자까지 오르게 되면은 이건 정말 경제 핵폭탄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거는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죠. 어디 가봐라. 장사 참 안 된다. 뭐 사람이 없다. 경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게 꼭 경기가 어려워서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뭐 신규 상가들은 늘어나니까 결국 이제 되는 곳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한 의류 쇼핑몰은요. 한때는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상당수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새로운 상가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용산동에 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럼 지금 또 잘 되고 있는 곳들도 언젠가는 만년동의 그런 쇼핑몰처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설로 인한 경기 부양,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런 과도한 부채라는 위험 요소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경고 등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이 빚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메랑이 이제 돌아왔다. 뭐 이런 분석들도 상당히 타당성 있게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그 집이 내 집인지 아니면은 은행 집인지 참 한탄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드에서 오늘 금요일은 정치 특호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가 박병석 의원과 함께 잠시할 예정이고요. 국회의 현재 상황 그리고 정치권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가 부과되는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이고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5시 엔데스남에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KBS 대전 라디오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전에 축하드립니다. 예, 보이십니까? 지난번에 이미 축하를 받았는데요. 5시엔 대전함이 대전 충남 민원연에서 선정한 올해의 민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상패가 와가지고 예. 축하드립니다. 좀 너무 노골적으로 저희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인간 쓰레기로 정해봤습니다. 인간 쓰레기요? 네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 조금 전에 정치권 막말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막말 관련된 겁니다. 예. 그 대전광역시 출연기관인 대전복지재단 대표가 재단의 이사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대전복지재단 정관성 대표는 재단 권용명 이사에게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해라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권 이사는 그 대전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경영 컨설팅 사업에서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하라. 이건 상당히 모멸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듣는 네, 사람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진상을 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사회복지시설 경영 컨설팅 사업은요, 2015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지역의 현장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복지관 같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을 컨설턴트로 육성해서 다른 복지기관에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대전을 찾고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운영되던 사업이 작년부터 좀 삐걱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턴트들이 그 재단의 실무 담당자와 그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재단 측에 이제 실무자 교체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재단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간담회에서 그 재단 담당 부장이 오히려 컨설턴트들의 이제 고삐를 죄겠다라는 발언에서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게 됐다고 합니다. 예. 컨설턴트들과 사업을 수행하는 이 담당자와 서로 소통이 안 됐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바꿔달라. 그렇게 못한다. 이런 공방이 오갔나 보죠. 네, 그러면서 고삐를 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재단 측에서 컨설턴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을 관계로 본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컨설턴트들이 이제 대전 복지재단이 대전시에서 출연한 기관이니까 대전시장 면담을 추진하고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재단 대표가 이제 권 이사에게 나이값 좀 해라. 시장 면담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나도 당신에 대해 아는 거 다 까발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이 잘 운영되어 오다가 이 내부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 알력 싸움입니까? 소통 구제라는 감정 싸움까지 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사업까지 지금 자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 복지재단 정관성 대표는 권 이사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다른 후배 컨설턴트들한테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서 나이값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컨설턴트들이 이 사안에 대해 항의 의사를 표시하러 정 대표를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정 대표는 또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권 이사는 쓰레기다. 인간 쓰레기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나는 퇴직하면 언론사로 가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매일 권 이사가 운영하는 복지관으로 출근해서 현미경 관찰도 하고 퇴근도 거기에서 할 것이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 이거는 전쟁이다. 이런 식의 협박성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언론사 출신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예, 행정관료 출신이 퇴직하면 언론사로 간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분은 관료 출신으로 이제 지난 권선택 시장 때 대전 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한 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 이사 등은 컨설턴트들은 이제 대전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말 그대로 이제 현장 전문가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재단 대표인데 현장 전문가들이 너무 좀 지나치게 간섭하고 꼬투리 잡는 게 아니냐 하면서 좀 불편했던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컨설턴트들 입장에서는 재단이 자신들을 이제 직원 대하듯이 하고 사업 추진도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했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제 행정과 현장이 서로의 목소리만 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와중에 이런 막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언론사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전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글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구성원들 간의 내부 구성원들 간의 소통 부재 아니면 서로 간의 알력 싸움 그로 인한
중요한 사업이 지금 자초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은 우리가 좀 당연히 존중은 해야겠지만은, 예. 근데 행정의 기본이 바로 이제 현장에서 일이 잘 돌아가게끔 지원해주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마치 행정이 이제 현장 위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기관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지 않는가 싶고요. 그 대전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환하게 웃는 그 정관성 대표의 사진과 함께 이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늘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 막말이나 협박성 발언 말고 그 본인이 다짐하신 대로만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끼워 넣기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나운서께서는 지금까지 사시면서 혹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 사례가 어떤 게 있으신지요? 갑자기 물어보니까요. 예. 글쎄요, 뭐 시험도 한 번에 붙으셨다고 하셨고. 운전면허 시험도 한 번에 붙었습니다. 아, 네. 이 실패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흔히들 많이 하는데 예.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고자 다양한 실패 사례들을 서로 나눠보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인 2019 실패 박람회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열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실패를 용인을 안 하죠. 네, 실패는 그런 분위기가 곧 있죠. 낙오다.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박람회가 열렸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박람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이 내용도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람회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제가 직접 이 박람회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녀온 얘기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예. 우선 우리 지역 언론들이 보도한 이 실패 박람회 내용부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 실패 박람회에서 그 다양한 실패 사례를 주제로 한 웹툰과 퍼즐을 통해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 삶의 응원과 위로가 되는 문구를 캘리그라피로 적어보는 프로그램, 공감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달콤한 사탕과 함께 힘이 되는 글이 나오는 체험 등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 박람회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 박람회가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제가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예.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비슷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좀 처음 보도를 접했을 때는 와,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가 많았었는데 예.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그 웹툰 몇 개 읽고 캘리그라피 글씨 쓰고 게시판에 포스트잇 메모 붙이고 뭐 이런 게 과연 이제 박람회를 열 정도의 프로그램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실패 박람회하고 어떤 취지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박람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힘내 내용은 뭐 이런 메시지를 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 실패한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박람회가 아니고요. 네, 그런지는 않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예. 어떻게 사람들은 많이 찾았습니까? 이게 원래 행안부 사업인데요. 예. 대전뿐 아니라 서울, 전주, 대구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같은 박람회가 열렸거나 혹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화수목 이렇게 3일간 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 운영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평일 오전이나 낮에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까 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단독 행사가 아니라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일정이 이렇게 잡힌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패 사업 박람회 이 단독 행사가 아니라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네, 그리고 그 일정이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화수목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실패 박람회를 끼워 넣게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람회 입구에도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나타내는 커다란 현수막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실패 박람회를 나타내는 표시는 아주 구석에 작게 있어서 이곳이 실패 박람회를 하는 곳인가 잘 알기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관람객들도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었는데요. 주로 교복 입은 학생들이었고 물어보니까 학교 동아리에서 현장 체험을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나와가지고 상담하는 부스도 있었는데요. 그 일반 관람객들이 좀 있었냐, 상담이 좀 있었냐 그 질문을 해보니까 박람회 기간 동안 실제로 상담하시러 오신 관람객들은 별로 없었다 뭐 이런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네. 뭐 참고로 서울과 전주는요, 금토일에 이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박람회의 취지와 내용이 전혀 이게 좀 뭐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 내실이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관에서는 무슨 행사를 할 때 그 확인하기 어려운 방문객 수치를 들이대면서 성과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성과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실패 박람회는 진행을 대행하는 곳과의 계약 과정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계약도 많이 늦춰지다 보니까 이처럼 좀 엉성하게 운영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의 박람회가 그 타이틀 그대로 실패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